노인네가 말이 너무 많으시네? 그 한마디에 시끄럽던 거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웃고 떠들던 손주 녀석들도 뉴스를 보던 아들 녀석도 모두가 얼어붙은 채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제 이마를 툭툭 건드리며 비웃고 있었고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평생을 바친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는 명절날, 저는 동이 트기 전부터 부엌에서 홀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늙고 달아빠진 몸뚱어리가 삐걱거렸지만 1년에 2번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올 것을 생각하면 고단함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린 것은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인상부터 썼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기름 냄새가 너무 나네요.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에요. 환기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전 부치느라 어쩔 수 없었다. 어서 들어오너라. 밖은 춥지 않고? 제 안부 인사는 들리지도 않는지 며느리는 코를 막으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러고는 소파 위에 보란 듯이 제 코트를 휙 던져 놓았습니다. 제가 밤새 다려놓은 깨끗한 소파 덮개 위로 외부의 먼지가 묻어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만 참자. 명절이니까. 수십 년간 저를 버티게 해준 주문을 다시 한번 외웠습니다. 손주들이 제게 달려와 와락 안기는 순간 저는 그 모든 서운함을 잊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작은 몸에서 풍기는 달콤한 아이들 냄새, 등을 감싸는 보드라운 팔의 감촉에 저는 세상 모든 시름을 잊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거실에 둘러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명절 특선 영화가 한창이었고 저는 갓 쪄낸 송편을 쟁반에 담아내왔습니다. 얘들아, 떡 먹으렴. 할미가 너희 좋아하는 꿀 넣어서 만들었지. 아이들은 좋아서 환호성을 질렀고 아들 녀석도 역시 어머니 송편이 제일 맛있다며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툭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애들한테 그런 떡 좀 그만 먹이세요. 밥 먹기 전에 이런 거 먹으면 입맛만 버려요. 그리고 당신도 좀 그만 먹어. 살찌는 소리 안 들려? 남편을 향한 타박까지 섞인 날카로운 목소리에 거실 분위기가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아들 녀석은 멋쩍게 웃으며 송편을 내려놓았고 저는 아이들 눈치를 보며 쟁반을 슬쩍 옆으로 치웠습니다. 독이라는 말보다 더한 냉기가 거실을 감쌌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보려 저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할머니가 우리 상현이만 할 때 말이야. 아들 어릴 적 엉뚱하고 귀여웠던 일화들을 들려주자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들 녀석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추억에 잠긴 듯 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어릴 때 나처럼 개구쟁이였어요? 7살짜리 큰 손주가 해맑게 물었습니다. 그 순진한 질문이 며느리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던 며느리가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도끼 서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노인네가 말이 너무 많으시네. 며느리는 말과 동시에 제 이마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눈만 끔뻑이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입가에는 조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꼴 좋다고 말하는 듯한 완벽한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지난 10년의 세월이 지옥도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제가 정성껏 차려준 아침상을 친정 엄마 음식 아니면 입맛에 안 맞는다며 싱크대에 쏟아붓던 며느리의 싸늘한 얼굴. 아들 몰래 제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모자라는데 상현 씨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자존심 상해할 테니라며 돈을 요구하던 뻔뻔한 목소리. 제가 식당 허드렛일로 번 꼬깃꼬깃한 돈 봉투를 건네자 이걸로는 애들 기저귀값도 안 돼요. 어머니라며 소파 위에 툭 던져버리던 그 경멸의 손길. 제가 손주들을 돌봐주러 갔을 때 어머니, 애 기저귀 갈고 손은 제대로 씻으신 거죠? 애한테 세균 옮으면 큰일 나요라며 제 손을 세정제로 박박 문지르던 그 결벽증. 친구들과의 모임에 저를 데려가서는 우리 어머님은 평생 고생만 하셔서 아는 게 없으세요. 제가 다 챙겨드려야 해요라며 저를 무능한 늙은이로 만들던 그 가증스러운 위선. 그 모든 순간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키운 내 아들, 그 아들의 가정을 깨뜨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 모든 서름과 모멸감을 제 가슴속 깊은 곳에 차곡차곡 묻었습니다. 무릎 연골이 다 닳아 밤마다 욱신거리는 다리를 주무르면서도 며느리의 짜증 섞인 전화 한 통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내가 참으면 된다. 내가 입을 닫고 귀를 막으면 우리 아들 가정이 평화롭다. 그렇게 수만 번을 주문처럼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끼 같은 내 손주들 앞에서 이마를 찔리는 이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벼려온 것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 모욕을 견뎌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인내의 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제 예상치 못한 저항에 며느리의 눈이 놀라움으로 동그래졌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평생 처음으로 제 안의 차가운 분노를 남김없이 꺼내 보였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손가락질이야. 낮고 차갑게 깔린 제 목소리에 거실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더 큰 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뭐예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늙으면 곱게 늙으셔야지. 이게 무슨 추태예요? 아니, 나는 지금 화가 난 게 아니다. 결심을 한 거지.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했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알 것 같았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저 오만하고 무례하며 천박하기 짝이 없는 며느리를 위해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결심. 그리고 제가 받은 지난 10년의 모욕을 몇 배, 몇십 배로 처절하게 되돌려주겠다는 서늘한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경멸의 시선으로 한번 훑어본 뒤 여전히 멍하니 서 있는 제 아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비겁하고 무책임한 방관자의 눈동자를 향해 제 인생을 건 마지막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희생과 인내의 고리를 제 손으로 직접 끊어낼 시간이었습니다. 상현아. 제 목소리는 저조차 놀랄 만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어깨를 움찔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어머니. 내 식구들 데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진정하시고.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느냐? 내 아내가 내 앞에서, 내 아이들 앞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더냐? 제 일갈에 아들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는 그 비겁한 얼굴을 보자 억눌렀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며느리가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 쫓아내시는 거예요? 고작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리고 제가 뭘 틀린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평소에 말이 많으신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고 며느리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아들에게만 말했습니다. 내 아내 교육은 내가 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뿌리부터 썩어버린 나무는 바로잡을 수가 없지. 그러니 이제 그만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두 번 말하게 하지 마라.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지영아, 너도 그만하고 어머니께 사과드려, 어서. 아들이 며느리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며느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를 해요? 늙은 시어머니 잔소리 좀 했다고 쫓겨나야 하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야말로 지금 갑질하시는 거 안 보이세요? 평생 돈 한 푼 못 보태주신 주제에 이제 와서 시어머니 행세는 다 하시려고요? 순간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돈 한 푼 못 보태주었다고요? 제가 당신들 결혼할 때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전세금을 보태고 당신이 카드값 모자라다고 할 때마다 식당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해번 돈을 쥐어주고 당신의 아이들 분유가 기저귀감 대주느라 제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졌는데 그 모든 세월이, 그 모든 희생이 돈 한 푼 못 보태준 것이 되어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내가 너희에게는 그런 존재였구나.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들과 엮이는 매 순간이 제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뿐입니다. 저는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거실로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나가라. 어머니. 나가라, 당장. 내 더러운 발로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을 생각 마라. 오늘부로 너와 나는 끝이다. 너는 더 이상 내 며느리가 아니고 나 또한 내 시어미가 아니다. 제 단호한 선언에 며느리의 얼굴이 처음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고 한번 돌아선 마음은 되돌릴 수 없는 법입니다. 여보, 정말 이럴 거야? 어머니가 화나신 것 같으니 일단 우리가 먼저. 아들이 쩔쩔매며 며느리를 설득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고개를 빳빳이 세웠습니다. 나가면 나가요. 누가 이딴 누추한 집에 있고 싶대요? 어머니, 오늘 일 후회하게 될 거예요. 아들 얼굴, 손주들 얼굴 다신 못 볼 줄 아세요. 며느리는 아이들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울음을 터뜨리며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가지 마세요. 아이들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심장을 칼로 저미는 듯 아팠지만 저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지금 이 독한 인연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저는 평생 저들의 노예로 살다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상현아, 너도 마찬가지다. 오늘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어미와 내 아내,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 선택지를 던졌습니다. 아들은 울상이 된 얼굴로 저를 한번, 제 아내를 한번 쳐다보더니 결국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내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저는 지난 40년간 제가 공들여 쌓아온 모든 것이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관문이 무섭게 닫혔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의 온기로 북적이던 거실은 이제 텅 빈 동굴처럼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상 위에는 미처 다 먹지 못한 음식들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던져놓은 코트만이 마치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라도 된 듯 소파 위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어리석었던 지난 세월에 대한 분노와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헌신한 결과가 고작 이것이라니. 제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돈 한 푼 못 보태준 시어미 취급을 받다니. 한참을 울었을까요?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남지 않았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벗어놓고 간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최고급 캐시미어로 만들어진 제 한 달 생활비를 훌쩍 넘는 가격의 코트였습니다. 아마 이것도 제 아들의 등골을 빼서 산 것이겠지요. 저는 그 코트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함 중 헌옷 수거함으로 망설임 없이 던져 넣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저는 상위에 남은 음식들을 모두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토랑국도, 손주들이 잘 먹던 잡채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모든 흔적을 제 손으로 깨끗이 치워버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 텅 빈 집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 죽은 남편이 저를 보며 안쓰럽게 웃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제가 잘한 것이 맞겠지요? 제가 이제라도 제 인생을 살아도 되는 것이겠지요? 저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공허함과 허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도 손주도 없는 텅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 막막함 끝에서 희미하지만 단단한 무언가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정숙이라는 지난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제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저 자신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저장만 해두고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네, 박철민 변호사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한번 축이고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열기 위한 첫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오정숙입니다. 예전에 상속 관련해서 상담드렸던, 이제 그 누구도 아닌 저 자신을 위한 삶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젊은 목소리는 제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최대한 또렷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오정숙입니다. 2년 전 남편 명의로 된 작은 상가 건물 상속 문제로 찾아뵈었던, 아, 네, 기억납니다, 어머님. 그때 아드님과 같이 오셨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야 기억이 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 야심한 시각에
걸려온 전화에 대한 희미한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제 입에서 나갈 이 말이 지난 40년간의 어머니 오정숙의 삶에 마침표를 찍는 문장이 될 터였습니다. 그 상가 처분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요. 변호사는 의아한 듯 되물었습니다. 네, 처분이라니요. 그때는 아드님께 증여하는 걸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내일 오전에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나누시지요. 저는 변호사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젊은이에게 어머님 소리를 듣는 것조차 소름 끼치게 싫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텅 빈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빛을 맞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완벽한 고요였습니다. 아이들 울음소리도 며느리의 잔소리도 아들의 무책임한 침묵도 없는 완벽한 정적.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롭기보다 지독하게 잔인해서 제 지난 세월의 소음들을 더욱 생생하게 되살려냈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 죽은 남편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땀과 눈물로 일궈낸 저 작은 상가 건물. 공사 현장에서 발을 헛디뎌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그는 제 손을 붙잡고 당신 고생 안 시키려고 악착같이 모은 거야. 우리 상현이 대학 보낼 때, 장가 갈 때 꼭 보태줘. 라고 신신당부했었습니다. 저는 그 유언을 평생의 멍에처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세상에 저는 27, 아들 상현이는 고작 3살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어린 것을 잘 키워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시장 좌판에서 나무를 팔고 밤에는 식당에 나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톱 밑에 흙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뜨거운 물에 손이 퉁퉁 불어터져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교복 살 돈이 없어 기가 죽은 아들 어깨를 볼 때마다 저는 남몰래 화장실에 숨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날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 제 생전 처음 해보는 막노동에 몸을 던졌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번 그 돈으로 아들에게 새 교복을 사입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아들아, 이 어미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만 반듯하게 자라다오. 그렇게 제 모든 것을 바쳐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가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고 마침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제 인생의 임무를 다 완수한 것 같아 기뻤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는 시어미라 며느리 볼 낯은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뿌듯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초부터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제가 애써 차린 밥상은 짜다, 싱겁다, 타박하기 일쑤였고 나중에는 아예 어머니 음식은 입에 안 맞는다며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용돈이라도 쥐어주면 며느리는 뒤에서 그 돈으로 제 옷이나 한 벌 사 입으세요. 구질구질하게 그게 뭐예요라며 비웃었습니다. 제 모든 헌신은 구질구질한 것이 되었고 제 사랑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핏덩이 같은 손주들을 품에 안으면 이 지긋지긋한 서름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산후조리를 핑계로 아이들을 제게 맡겼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우는 아이를 업고 밤을 새웠습니다. 달아빠진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아이들의 작은 웃음 한 번에 모든 고통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의 대가는 더욱 가혹한 무시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애한테 아무거나 먹이지 마세요. 유기농 아니면 탈 난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옛날 분이라 잘 모르시나 본데 요즘은 그렇게 안 키워요. 저는 제 손주를 돌보면서도 죄인처럼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구식 육아를 고집하는 무지한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어제 제 이마를 찌르던 며느리의 그 뾰족한 손톱 끝에 지난 10년간의 모든 서름과 모멸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노인네라는 그 한마디는 제 지난 40년의 희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흐르던 눈물은 이제 완전히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저들을 위해 살지 않으리라. 더 이상은 저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지 않으리라.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를 열자 남편의 낡은 작업복과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상가 건물의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등기권리증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과의 약속, 이제는 못 지킬 것 같아요. 당신이 남긴 이 재산, 당신 아들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쓸 수 없게 됐어요. 하지만 당신의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더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당신도 이해해 주시겠지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낡은 립스틱을 꺼내 아주 옅게 발랐습니다. 지난 10년간 며느리에게 나이 들어서 무슨 주책이냐는 말을 들을까봐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색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하고 늙었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희생과 인내에 찌든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으려는 오정숙이라는 한 인간의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저는 등기권리증을 가방 깊숙이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거리,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흑백 텔레비전만 보다 처음으로 컬러 텔레비전을 보는 듯한 생경함이었습니다. 은행에 들러 제 이름으로 된 모든 예금을 해지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그것은 제가 식당 설거지와 건물 청소를 하며 피땀 흘려 모은 제 인생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에 맞춰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박 변호사가 놀란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저는 그의 말을 가로막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여는 첫 마디였습니다. 변호사님, 앞으로 저를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제 이름은 오정숙입니다. 제 말에 박 변호사의 눈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정숙 여사님. 일단 앉아서 말씀 나누시지요. 갑자기 상가를 처분하시려는 이유라도 있으신 겁니까? 아드님과는 상의가 되신 건지. 저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가방에서 등기권리증과 예금 통장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재산을 제가 처분하는데 아들과 상의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상가 건물과 제 명의로 된 모든 예금을 현금화해서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사님, 진심이십니까? 전 재산을요? 이건 통상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즉시 아드님께서 받으실 상속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법적으로 아드님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하라고 하십시오. 그 아이가 제 아들이라면 제 뜻을 이해해 줄 겁니다. 만약 돈 몇 푼 때문에 이 늙은 어미에게 소송을 건다면 그런 자식은 저도 필요 없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한 톨의 미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더 이상 제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의 뜻이 그렇다면 절차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가 건물을 부동산에 내놓고 예금은 오늘 바로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 매각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아서라도 최대한 빨리 처분해 주십시오. 그날 오후 저는 박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과 은행을 돌며 제 인생의 흔적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이렇게 좋은 위치의 건물을 급하게 파시다니요라며 안타까워했지만 저는 미련 없이 매매 위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직원이 이 예금을 해지하시면 이자 손해가 크십니다. 고객님이라며 만류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통장에 찍힌 숫자들은 더 이상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젊음과 맞바꾼 시간이었고 제 무릎 연골과 맞바꾼 고통이었으며 제 자존심과 맞바꾼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끊어내고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예상했던 후련함 대신 지독한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아들 녀석이 어릴 적 저 상가 앞을 지나며 엄마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저 건물보다 더 큰 건물 사줄게 라고 재롱을 떨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자 곧바로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전화 좀 받으세요. 제발이요.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요. 상가 내놓으신 거 사실이에요?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저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는 차가운 눈으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다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한테 말 한마디 없이 내가 내 재산 처분하는데 내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 상가는 아버지가 어머니랑 저를 위해 남기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기부하신다니요. 내 아버지는 내가 고생하지 않기를 바랐고 내가 반듯하게 살기를 바랐지. 내 아내의 사치품을 사주고 내 자존심을 세워주라고 남긴 게 아니다. 제 냉정한 말에 아들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러더니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지영이가 어머니한테 함부로 대한 것도 제가 중간에서 제대로 막지 못한 것도 다 제 불효입니다.
제발, 제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주세요. 네. 아들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얼음장 같던 제 마음 한구석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했던 제 아들. 저 아이를 위해 저는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가 제 이마를 찌르며 내뱉던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노인네가 말이 너무 많으시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시 저 눈물에 속아 넘어가면 저는 또다시 지옥 같은 삶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거라. 내가 무릎 꿇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어머니. 그런데 상현아, 너는 정말 그것 때문에 온 거니? 내가 너를 위해 남겨둔 재산이 사라지는 게 아까워서, 그래서 이렇게 달려와 무릎까지 꿇은 거니? 제 질문에 아들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전곡을 찔린 것입니다.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아들의 입에서 상상조차 못했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재산인 거 맞아요. 하지만 거기엔 제 돈도 일부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사업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그 상가 담보로 대출받아서 저한테 보태주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없었던 일로 하고 기부하실 수가 있어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저 말은 제가 기대했던 마지막 연민의 끝마저 제 손으로 잘라내는 칼날이었습니다. 제가 사업 자금을 보태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결국 사업 실패로 공중분해되었고 저는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해 10년이 넘는 세월을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돈이 제 돈이라고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을, 제 평생의 자랑이자 제 평생의 오점이었던 그를 무표정한 얼굴로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애정, 마지막 연민.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지나쳐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어머니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게는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아들의 처절한 뒷모습을 차갑게 외면하며 제 복수의 다음 단계를 위한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오정숙입니다. 상가 매각 더 서둘러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박 변호사는 제 목소리에 서린 냉기를 느꼈는지 군말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여사님. 말씀하십시오. 내일 오전까지 국내 아동복지재단 목록과 각 재단의 활동 내역을 정리해서 보내주십시오. 제 돈이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가장 투명하고 가장 절실한 아이들에게 제 마지막 재산이 닿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정숙 여사님. 내일 바로 준비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문 밖의 소음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는 이제 제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아들 박상현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음 날 약속한 시간에 맞춰 박 변호사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수십 개의 아동복지재단 목록과 상세한 활동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꺼내 쓰고 꼬박 하루를 꼬부랑 글씨들과 씨름하며 보냈습니다. 각 재단의 설립 취지, 후원금 사용 내역, 지원 아동들의 사례까지 꼼꼼하게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마지막 과업이었습니다.
남편의 피와 제 눈물이 깃든 이 돈이 가장 가치 있는 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피워내기를 바랐습니다. 꼬박 이틀을 고민한 끝에 저는 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의 심리 치료와 교육을 지원하는 작은 규모의 재단이었습니다. 화려한 홍보나 거대한 조직은 없었지만 그들의 활동 보고서에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과 고민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저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을 보듬어 안으려는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새싹 마음 재단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전액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며칠 후 저는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새싹 마음 재단의 대표와 마주 앉았습니다. 인상이 선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사연을 듣고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사님의 이 귀한 뜻, 저희가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여사님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감사 인사는 제가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의 진짜 주인은 평생 땀 흘려 일한 제 남편과 앞으로 이 돈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아이들이니까요. 저는 그저 우편 배달부처럼 돈의 주인을 찾아준 것뿐입니다. 박 변호사가 내민 기부 약정서 위에 저는 망설임 없이 제 이름 석자를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정숙. 제 이름 옆에 찍힌 붉은 인주가 마치 새로운 삶을 향한 저의 뜨거운 심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모두 끝났다는 것은 상가가 팔리고 제 모든 재산이 재단으로 이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정말 후회 없으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철회하신다면. 저는 창밖의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후회라니요. 제 인생에 이렇게 후련하고 가벼운 날은 없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제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는 기분입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눈부신 가을 햇살이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수십 통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아들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차단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문자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애원과 후회 그리고 원망이 뒤섞인 긴 글이었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표정 없이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를 완전히 도려내는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들의 100일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가족 사진, 며느리와 함께 찍은 어색한 결혼 사진, 그들이 남긴 모든 흔적들이 저를 옥죄는 쇠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집안에 있는 모든 앨범과 사진 액자를 꺼내 마당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양철통에 그것들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이자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지난 40년의 희생과 눈물이 검은 연기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저. 아들을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던 저. 그 모든 오정숙이 불길 속에서 제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길을 멍하니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잘 가거라, 상현이 엄마. 잘 가거라, 불쌍했던 내 젊은 나라. 불길이 잦아들고 한 줌의 재만 남았을 때
저는 비로소 완전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를 올가매던 모든 과거의 굴레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그 누구의 무엇도 아닌 온전한 오정숙이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작은 배낭 하나를 챙겼습니다.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은행에서 찾아온 얼마간의 현금. 그것이 제 새로운 인생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흑백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저 이제 떠나요.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디에 있든 이제는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당신도 하늘에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망설임 없이 밖으로 나섰습니다. 등 뒤로 제 지난 세월이 담긴 집이 조용히 멀어져 갔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새싹 마음 재단 대표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대표님, 저 오정숙입니다. 혹시 제가 아이들을 위해 자원봉사라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밥하고 청소 하나는 자신 있거든요. 이제 제 남은 인생은 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덤으로 주어진 시간을 저는 온전히 저 자신과 상처받은 작은 영혼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제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새싹 마음 재단에서 지낸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아이들을 위한 식사 준비와 청소를 돕는 자원봉사를 하며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오정숙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낯을 가리던 아이도, 마음에 상처가 깊어 말을 잃었던 아이도 제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얼굴에서 까맣게 잊고 있던 제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아들의 성공이나 며느리의 효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제가 차려준 밥을 누군가 맛있게 먹어주고 제 존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좋겠습니다. 대표님, 내일은 아이들 좋아하는 카레 한번 해줄까요? 당근이랑 감자 듬뿍 넣어서요. 정말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네요. 늘 고맙습니다, 어르신.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하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재단의 작은 휴게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 우연히 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방송 뉴스 이웃사랑 실천 코너에 며칠 전 기부 약정식 때의 제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 10억 원 상당, 지역 아동위의 쾌척한 오정숙 여사. 화면 속에 저는 제가 보기에도 낯설었습니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모든 것을 초월한 듯 평온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조용히 채널을 돌렸습니다. 저 뉴스를 제 전 며느리와 아들도 보고 있을까요? 아마 보고 있겠지요. 이제 곧 진짜 지옥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곤혹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사님, 잘 지내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매일같이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여사님께서 치매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며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하고 기부 행위를 무효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성년후견인 지정.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생을 아는 것 없는 늙은이 취급하더니
이제는 저를 판단 능력 없는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늙은 어미를 법정에 세우고 싶다면 기꺼이 상대해 줘야지요. 그리고 변호사님, 다시는 그들의 소식을 제게 전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들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해맑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저들의 탐욕이 이제 막 싹을 틔운 이 작은 행복마저 짓밟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더 지났을까? 재단 대표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웬 젊은 여자가 찾아와서 어르신을 만나게 해달라고 며칠째 재단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며느리라고 하던데 아이들이 무서워해서요. 쫓아내세요. 저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하지만 어르신, 저러다 무슨 일이라도 날까봐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도 있으실 테고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차피 법정에서 보게 될 얼굴, 미리 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인연의 마지막을 제 손으로 매듭지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 달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초췌하고 망가진 모습에 김지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값비싼 명품 옷 대신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이었고 윤기가 흐르던 머리카락은 푸석하게 엉클어져 있었습니다. 손톱은 부러지고 갈라져 있었으며 짙은 다크서클은 그녀가 밤낮으로 어떤 지옥을 겪고 있는지 짐작하게 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의자에서 달려나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녀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카드값은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집도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고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손주? 저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내 이마에 손가락질하며 모욕을 주던 그 순간 내 아이들은 내 손주가 아니게 되었다. 그리고 너는 내 아이들의 미래를 내 손으로 직접 내다버린 거고.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평생 어머니 종처럼 살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드리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 해 바치고 발이라도 닦아드리라면 닦아드릴게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로 했다. 더 이상 너 같은 것은 필요 없어. 그리고 내가 해주는 바? 기름져서 속 더부룩하다고 숟가락 내던지던 사람이 아니었나? 제 비웃음에 그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뱉었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자 그녀는 더 이상 애원할 말조차 찾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제 등 뒤에 대고 절규했습니다. 어떻게 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독할 수가 있어요? 이 독한 할망구. 그래서 당신 아들이 당신을 버린 거야. 평생 그렇게 혼자 살아. 저주 섞인 악담이 등 뒤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의 마지막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저는 텅 빈 복도를 걸으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모를 것이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평생 모를 게다.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갈 따뜻한 미래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카레에 넣을 당근을 썰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단에서의 평화로운 일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데 우체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이었습니다. 봉투를 뜯자 차가운 활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년의견 개시 심판 청구. 청구인은 제 아들 박상현, 사건 본인은 저 오정숙. 제가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여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 아들을 저의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올 것이 왔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들의 탐욕이 법정 다툼까지 불사하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싼 밥을 먹고 자란 제 아들이 이제는 제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사실에 실소했습니다. 핏줄이라는 것이 이토록 허망한 것이었나? 저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대응 방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여사님을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사님께서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제가 필요한 서류와 증인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여사님께서는 그저 법정에 나오셔서 사실만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심판일 저는 박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방청석 한쪽에 모여있는 재단 식구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원장님과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 몇몇이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괜찮다는 의미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제 뒤에는 이제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마음을 나눈 새로운 가족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반대편 문이 열리고 아들 내외가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은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고 며느리는 온몸에 도끼를 품은 살모사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저들은 타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며느리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저를 최근 급격한 감정 변화와 이상 행동을 보이는 불쌍한 노인으로 포장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청구인의 어머니인 오정숙 여사께서는 최근 남편이 남긴 전 재산을 유일한 혈육인 아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특정 재단에 기부하는 상식밖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는 고령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혹은 초기 치매 증상으로 인한 이상 행동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들인 청구인은 망극한 효심으로 어머니의 남은 여생을 보살피고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망극한 효심이라는 말에 헛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그러자 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재판장님. 상대 측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합니다. 기부는 오정숙 여사님의 명확하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여사님의 정신 상태가 지극히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국내 최고 권위의 신경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여사님께서 평소 얼마나 사려 깊고 이성적인 분이신지를 증언해 줄 증인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팽팽한 공방이 오가던 중 재판장이 아들 박상현을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증인 박상현 씨, 어머니인 오정숙 여사께서 최근 이상 행동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아들에게로 쏠렸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네. 요즘 들어 자주 깜빡깜빡하시고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시지 않고 엉뚱한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거짓 증언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돈 몇 푼 때문에 이 늙은 어미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아들이 제 손으로 직접 끓여준 미역국을 먹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독사의 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상현아, 저도 모르게 터져나온 작은 신음에 아들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습니다. 아들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인가 아니면 어미를 팔아넘기는 죄책감의 눈물인가. 어머니가 저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도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화를 내시고 저희를 도둑 취급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그때 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에게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증인이 언급한 사업 자금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것은 10년 전 증인이 사업 실패로 지게 된 2억 원의 빚을 오정숙 여사께서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아 모두 갚아주셨다는 채무 변제 확인서와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오정숙 여사께서 식당과 건물 청소 등으로 일하며 그 대출금을 홀로 갚아오신 내역입니다. 서류가 제출되자 법정은 다시 한번 크게 술렁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아들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저를 향해 눈짓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증인석으로 걸어가 똑바로 재판장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 아들을 제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어미였습니다. 저 아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저는 제 모든 것을 걸어 저 아이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는 그리고 저 아이의 아내는 저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저를 돈 한 푼 못 보태준 무능한 늙은이로 취급했고 제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울고 있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 아이의 어미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실은 저를 가두는 감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 남겨진 마지막 재산을 저처럼 상처받고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 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판단 능력이 없는 치매 환자의 행동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을 되찾으려는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입니까? 제 말이 끝나자 법정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저 늙은이가 우리 돈 뺏으려고 쇼하는 거라고요. 재판장님, 저 여자는 돈에 미친 악마예요. 정숙. 김지영 씨, 정숙하세요. 며느리 측 변호사가 그녀를 말렸지만 이미 그녀의 이성은 끊어진 뒤였습니다. 재판장의 엄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그 모습은 명절날 제 이마를 찌르던 그 모습과 정확히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고 발악하는 며느리와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제 아들을 차갑고 텅 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공기가 돌처럼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비명과 재판장의 제지가 오간 뒤 다시 찾아온 침묵은 그 어떤 소음보다 더 귀를 아프게 찔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제 인생의 마지막 심판을 내릴 재판장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한 번, 그리고 무너져 내린 제 아들과 며느리를 한 번 번갈아 후쳤습니다. 그의 입이 열리기까지의 그 짧은 순간 제 60년 평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던 날의 막막함, 흙먼지 속에서 아들을 업고 일하던 고단함, 며느리의 모욕에 피눈물을 삼키던 밤들.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 같았습니다. 판결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본 법원은 사건 본인 오정숙 여사에 대한 성년 의견 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 땅, 땅, 땅. 법봉이 3번 울리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장으로 팽팽했던 실이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겼습니다. 제가 제 인생이 저들의 탐욕을 이겨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며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존엄을 되찾았다는 안도,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박 변호사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희미한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재단 식구들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무효야. 재판이 이따위로. 며느리는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발악했지만 이번에는 법정 경위들에게 팔이 붙들려 힘없이 끌려나갔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저를 향해 찢어질 듯한 증오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입모양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제 아들, 박상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얼굴. 희망도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텅 비어버린 껍데기. 어미를 팔아넘긴 죄책감과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재산에 대한 허망함이 그의 영혼을 앗아간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에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더 이상 연민도 미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제가 아는 박상현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재단 식구들이 저를 와락 껴안아 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잘 되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들의 따뜻한 체온에 저는 비로소 제가 혼자가 아님을 실감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들이야말로 제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다 저는 마지막으로 법정 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아들 내외와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지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조금만 더 똑똑했어도 저 늙은 여우한테 우리가 다 넘어간 거라고. 당신이 어머니만 제대로 구슬렸어도. 그만해, 이제 다 끝났어. 뭐가 끝나? 이제 시작이야. 당신이나 나나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당신이 책임져. 내 인생 물어내. 서로를 핥히고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은 한때 부부였던 사람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제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 스스로가 만든 지옥 속에 가만히 놓아두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재단에 딸린 작은 숙소에서 지내며 아이들과 함께하는 평온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함께 텃밭을 가꾸고 저녁이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제 지난 세월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변호사가 무거운 얼굴로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여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제 아들 내외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다 결국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버려둔 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아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술에 절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됐나요? 제 떨리는 목소리에 박 변호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재 임시보호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양육할 보호자가 없어 보육원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 손주들이 할머니의 토랑국이 제일 맛있다며 해맑게 웃던 제 강아지들이 이제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차가운 시설로 가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애써 외면하고 있던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저를 덮쳐왔습니다. 제가 저지른 복수의 끝이 결국 죄 없는 아이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긴 것은 아닐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마저 버린다면 저는 과연 행복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 며느리와 아들에게서 벗어났지만 할머니라는 이름의 굴레에서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머릿속이 지옥처럼 복잡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을 찾았어. 이제 와서 다시 그 굴레로 돌아갈 수는 없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눈앞에 아이들의 얼굴이 아른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재단 원장님을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원장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른들의 죄가 아이들에게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이는 사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어르신께서 평생 지고 가실 짐이 아니라 어르신의 남은 인생을 채워줄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의 말에 저는 비로소 결심을 굳혔습니다. 임시보호시설에서 만난 손주들은 제가 기억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큰 손주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동생의 손을 꼭 잡고 경계의 눈빛을 풀지 않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손주는 그저 낯선 환경이 무서워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큰 손주가 저를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저리 가. 할머니 미워. 할머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우리 버렸어. 아이의 원망 섞인 외침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미안하다. 할미가 정말 미안해. 다 할미 잘못이야. 하지만 할미가 너희를 버리지는 않을게. 이제 할미랑 같이 가자. 아무 걱정 없는 곳으로 가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저는 아이들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이내 제 품에 와락 안기며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역시 아이를 부서져라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손주들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재단으로 돌아오자 다른 아이들이 마치 제 동생들을 맞이하듯 아이들을 반겨주었습니다.
손주들은 낯선 환경에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제 형제들처럼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웃고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이 바로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거창한 성공이나 부유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준 작은 친절에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제 미소를 보며 함께 웃어주는 작은 존재들. 그것만으로도 제 남은 생은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누군가의 아내였습니다. 저는 한때 누군가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한때 굴욕을 참아야 하는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바쳐 그들을 사랑했지만 제게 돌아온 것은 경멸과 모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잃어버린 그 모든 이름들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제 진짜 이름 오정숙을 되찾았습니다. 제 복수는 저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과거의 인연을 끊어내고 저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원함으로써 저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제 손주들과 그리고 제 새로운 아들딸들의 손을 잡고 환하게 떠오른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완전한 미소였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그녀의 선택. 그 처절한 결단의 무게를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이야기가 끝나는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질문이 남았나요? 분노, 용서, 혹은 새로운 시작. 당신이 생각하는 가족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